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 때 그거 한 10년 이상 가도록 해서 정권의 변화나 장관의 변화에 관계없이 한 1, 2년 깊이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국민들하고 깊이 토론해서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다시 잡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교육개혁을 해나가면은 제가 볼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정권 단위로 교육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권이 바뀌면 또 교육의 계획에 중요한 내용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여러 혼란도 주고 좋은 정책도 어느 경우에는 효과를 못 내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국민들한테 혼란도 또 그만큼 준 그렇습니다. 것도 같고요. 그 5.3일 교육개혁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민정부 시절에 바로 그 5.3일 교육개혁을 이끄셨던 장본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교육개혁위원회에도 계셨고 또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도 역임하셨고 그로부터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대한민국 교육이 또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네. 회고해 보신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또 이제 좋은 점이고 또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실지요? 예, 1995년에 5.3일 교육개혁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거 할 때 OECD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교육개혁이다. 어떻게 이렇게 선진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었느냐 하는 찬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반의 성공, 반의 실패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까처럼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뀌면서 교육개혁의 일관성이 대단히 이제 좀 지켜지지 못한 측면도 있고 막 이런 것이 분명히 하나의 원인입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반의 성공, 반의 실패였던 5.3일 미완의 성공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에 말이죠. 하나 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게 뭐냐면은 네.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하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모순 대립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대단히 이원론적인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수월성을 강조하자, 세계에 경쟁하자, 최고의 교육을 시키자 하면은 너는 도대체 형평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니냐. 수월성의 강조가 형평성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반대로 형평성, 모두 골고루 좋은 교육을 받아보자 하는 주장을 하면 그럼 너는 영재 교육이라는 거 우수한 교육은 거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둘 다 저는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수월성도 강조해야 되고 동시에 형평성도 강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는 수월성이 너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수월성도 부족하고 형평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교육이라는 건 우수한 영재 교육도 필요하고 보통 국민들의 교육도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 좀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너무 많았는데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고 사실은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개혁 문제를 접근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반성해봤고 하나만 더 반성하면은 지난 15년간 교육개혁은 제도를 고치고 정책을 고치는데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의 문화, 교육의 의식 이 부분이 대단히 약화됐다 하는 걸 느끼는 거는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중요한 것이 교육 현장인 학교가 하나의 학습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네. 어떤 공동체적인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서로 그 끈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이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사명감과 보람과 어떤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거기서 정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 감동,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열정, 열의,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고, 자기 친구들 간의 사랑과 우애, 배려, 이러한 어떤 그러한 문화가, 뜨거운 문화가 학습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를 보면 제가 볼 때 그러한 의미의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은 대단히 미흡하다.
학교 현장에 대단히 교실이 붕괴된다는 말까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사랑과 존경과 열정과 사명감에 뭉쳐있는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대단히 부실해졌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반성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뭐 교육 그 자체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만 교육 정책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사교육비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특히 그 중산층들의 허리가 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특히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노력이랄까요?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15년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고 사교육에서 오는 부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고를 안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해결 방향은 공교육의 결국은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대부분의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교육에 대한 필요가 줄인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교육 수요에는 일부는 좀 과도한 게 있습니다. 학부모 측면에서 봐도 과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는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과거 제도 때도 사교육이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우리 국민들한테 약간은 체질화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사교육 시키고 말이죠. 이민간 분들이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열의가 어떤 의미에서 과도한 측면도 있어서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공교육이 자기 기능을 못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주제를 잠깐 바꿔서 또 다른 부분에 관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인성교육의 또 핵심은 역시 인문학에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방향을 공동체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된다. 자유주의적 교육도 필요하고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하는데 특히 이제 공동체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그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